겸손은 힘들다 최서영입니다. 표정이 아주 밝으네. 매일 괴롭히던 내가 없으니까 아이고. 편안했는지 우리 스태프들 얼굴이 다들 밝아요. 공장장님도 좋아지셨습니다. 네. 우리 스태프들 얼굴에 주름을 다시 잡아드려야 되겠어요. 네. 자, 제가 없는 동안 핫했던 사안들 중에 새해에도 이어질 건 몇 가지 한번 짚어봅시다. 네. 밖에 너무 밝으네 분위기가. 스태프들이 너무 웃고 있어. 이제 끝났죠. 네. 좋은 날들. 네, 좋은 날들 주름 다 잡히게 다시.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 지명권 아주 핫했어요. 예. 우선 이해운 후보가 내란 관련해서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사과했죠. 그렇습니다. 이해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지난 12월 30일 과거 내란 옹호와 관련해 사과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봅시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으신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주실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경제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내려진 책임의 소환이며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이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온몸으로 헌신하신 모든 민주수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과의 문장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 한 번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네. 청문회에서 이제 여러 차례 같은 질문 받을 텐데 더군다나 국힘에서는 배신자라고 여러 가지 폭로도 할 것이고 아주 험난한 청문회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총리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 국무총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노컷에서 한 말을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2월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유승민한테 전달하라고 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제안이 2월에 왔는데 거절했다. 네. 그리고 저기 끝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 후 대선 전국인 5월에 다시 제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들어봅시다. 5월 초쯤 김민석 의원이 전화가 막 여러 통이 오고 문자가 오고 그 다음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문자 남아있고 이래서 제가 이미 제 뜻은 확실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윤석열 시절 국무위원 송민정 장관 위임시키고 서초에서 국힘 3선을 한 이해운 전 의원에게는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에 지명을 하고 그 총리 자리도 네. 국힘 의원에게 제안을 했던 걸까? 대통령 본인이 그 이유를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거 직접 그렇습니다. 들어봅시다. 생각도 다양하고 입장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려 5,200만이 모여 사는 게 대한민국 공동체입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합니다. 전쟁은 점령해서 다 갖는 겁니다. 필요하면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 아닙니까? 다만 주도할 권한과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죠. 그게 문명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전부 적이다, 제거 대상이다. 결국 그러다가 내란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다 없애버리려고. 우리가 다시 정말로 정상인 사회로 되돌아가려면 통합, 포용의 역할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다. 모래만 모아놓으면 모래더미죠. 내가 모래면 자갈, 시멘트, 물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콘크리트를 만들죠. 그래서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융화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본인이 그리는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저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룰 도구로서 이해훈 후보를 보는 것이고 인사는 그 과정인 거죠. 예. 그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이해훈을 임명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저는 100가지 정도는 들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환생 경제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시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던가요? 한나라당이 연극으로 노무현을 욕보인 유명한 연극인데 환생 경제라고 그때 이제 역할을 했었거든요. 배역을. 네. 그 과거를 문제 삼을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이 검증된 적이 있나? 실력을 또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수가 아니라 진보 진영에는 그런 정도 실력이 없단 말인가? 실망감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 한 100가지 정도 들 수 있어요. 네. 근데 동시에 통합을 얘기하고 그리고 보수가 느낄 패배감을 얘기하면서 왜 임명을 해야 되는지도 100가지 정도는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럴듯하게 논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해하려고 하느냐 문제 삼으로 드느냐 어떤 입장에 서느냐가 후속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논리가 먼저 있고 그 논리에 따른 입장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꾸로입니다. 네. 예. 입장이 있고 논리가 뒤따라요. 그럼 입장은 어떻게 정하는 거지? 마음이 정합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면 설 자리가 정해지죠. 네. 그래서 입장이 그렇게 서면 그 입장을 정당화하느라고 그제서야 논리가 동원이 되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마음은 어떻게 먹는 거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 마음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항상 같은 마음을 먹는데 그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옳은 결정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문재인 때도 그랬고 노무현 때도 그랬고 김대중 때도 그랬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비판적 지지 같은 걸 안 합니다. 비판적 지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없겠지? 너무 오래된 말이라. 안 들어봤죠? 네. 87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거의 40년 전이에요. 노태우 군사정권의 후예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김영삼, 김대중 3자가 대결을 했는데 네.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만 하면 이기는데 단일화 실패했어요. 네. 그러자 노태우라는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아. 차악이라도. 근데 이제 차악이잖아요. 최선이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때 논리가. 왜냐하면 김대중을 선택한 사람은 김영삼을 비토하고 김영삼을 선택한 사람은 김대중은 절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느 한쪽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악이라고 말해야 했던 것이고 차악이니까 감시하고 비판도 하면서 경우에 따라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부 지지를 하겠다면서 나온 말이 비판적 지지예요. 그럴듯하죠. 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나는 지지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예를 들면 김영삼에 무조건 열광하는 부산 시민들, 김대중에 무조건 열광하는 광주 시민들, 그 무지성 빠들하고는 다른 지성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네. 용어에 담긴 정서, 네. 자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영에 누군가가 잘못하면 빨리 내다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볼똥이 자기한테 튈까 봐.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비판적 지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시절부터.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결정이 결국 옳은 결정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왜냐하면 결정은 저절로 미래가 되지 않거든요. 네. 다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방식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 방식만 옳다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해운 후보도 저는 같은 마음으로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네. 물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언제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럼 저는 비를 같이 맞아줍니다. 그게 이 민주 진영의 대통령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동지의 한 사람으로 제가 가지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운 후보가 여러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잘 준비해서 장관에 임명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저는 이해운 후보의 지명에서 대한민국 주류의 교체를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주류가 어느 순간 주류하고 함께 하게 되면 비주류는 그걸 변절 배신이라고 하죠. 네. 주류는 그걸 합류 동참했다고 해요. 그렇죠. 이 움직임은 한 방향이고 대체로 비가역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나이를 먹어서 비주류에 동참하는 법은 없어요. 비주류가 어떤 계기로든 주류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항상 그래요. 이해운 후보가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보수가 비주류가 됐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제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진보가 한때 진보가 보수에 투항하는 사례는 넘쳐났지만 보수가 어느 순간 진보에 합류하는 사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 주류가 교체된 겁니다. 자, 그게 제 생각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계획이 매우 구체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올해 비전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4분으로 줄였어요, 저희가. 줄인 게 4분입니다. 4분으로 줄였는데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고
앞으로 3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 신년사가. 벌써요? 예. 왜냐면 오래 했으니까 그러네요. 임기가 이제 4년 몇 개월 남았으니까 앞으로 3번 더 하겠죠.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이 신년사 저희가 압축해서 4분이 좀 안 되게 줄였는데 네. 들어볼 만합니다. 구체적인 비전에 대해서. 자, 이거 4분 동안 들어봅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비 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 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천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천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 동맹이 경제 부흥에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국민 추천제, 국민 사서함, 타운홀 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6년 새해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도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됐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 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스타트업 벤처기업 열풍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아침밥 먹여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9조 6천억 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 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기는 잘 못해요. 5가지 목표를 잡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비서실장 저희가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때 얘기 나누기로 하고 그 외에 제거 운동가 일어나는 중에 올해도 영향이 이어질 사건 2가지만 더 짚어두자면은 김건희 특검이 마지막 수사 성과로 내놓은 게 김선교 의원이 양평 군수 시절에 양평 공무원에게 김건희 씨 일가 잘 봐주라고 도와주라고 했다 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 9월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한 전직 공무원 A씨를 조사하면서 김성규 의원이 2017년 자신을 만나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업체 사업을 도와주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 종합특검 2기로 가면 반드시 이어갈 수사 대목이라서 되짚어둔 거고, 그리고 내란 관련 재판 중에 이게 진짜 웃기던데, 제가 파리에서 뉴스로 접했는데 윤석열이 통닭 사줄 예산을 네. 민주당이 잘라서 계엄을 했다는 취지 주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국회가 사병들 통닭 사줄 돈까지 딱딱 골라서 잘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영상으로 봅시다. 주임 원사가 초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근데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하여가 모질한 자야. 저 예산은 민주당이 자른 게 아니고 자기가 대통령 때 자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보도 아무거나 띄워봐 주세요. 저거 간식 특칙 예산을 싹둑 잘랐다고. 네, 그렇습니다. 2024년 10월 3일자 보도였습니다. 지가 자른 거야. 지가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일 때 자기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작년 재작년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 여러 번 했었는데 자기가 무슨 결정했는지 모른다고, 가상현실 속에 있다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잘라놓고 민주당이 잘라서 계엄을 했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KBS가 그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사우나실 영상 공개했다가 이제 이 경호구역 해제 전이라고 청와대 요청으로 삭제한 후에 다시 또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영상을 좀 쓰려고 그랬는데 청와대가 합의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 영상이. 그래서 그 영상을 쓸 수는 없고 대신 사우나실 사진하고 비밀 통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대목만 공개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일단 하나씩만 띄워봐 주세요. 저희가 받은 네. 이때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진인데 전체는 잠시 후 강훈식 비서실장 인터뷰 때 공개하기로 하고,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공무원 업무 공간에 왜 저렇게 사우나 시설, 침실도 있었다고 하는 네, 게 매트리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윤석열이 그때 왜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지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이 얘기를 꺼내는 네. 건데 매일 가짜 출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가짜 출근 암구어도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은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빈 차를 보내가지고 저기 대통령이 안 탔다는 거야. 내란 법정에서 계엄 당일날 별다른 징후 없었냐는 질문에 수행 실장에 나와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윤석열 출근 시간을 밝히죠. 그렇습니다. 김정환 수행실장이 지난 10월 27일 재판에서 평소와 똑같이 오전 11시에 출근했다고 평소와 똑같이. 이해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봅시다. 한 11시 정도에 출근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평상시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었죠. 평상시와 다를 바 없대. 별다를 11시. 바 없었다. 평상시 11시 출근했다는 거지. 네. 아니 공무원이 11시에 출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곧 그것도 점심시간이에요. 대통령이 그 시간에 출근을 하니까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담을 허물고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담음 사진 공개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22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왜 11시 출근했을까?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처먹어서 그래요.
그렇죠. 11시면 곧 점심시간 아닙니까? 네, 밥 먹으러 온 건가요? 집에서 밥 안 주거든요. 도착하면은 해장 하느라고 밥 먹고 술국 먹고 그리고 사우나 하러 가는 거예요. 열받아. 사우나에서 땀 빼고 한숨 자야죠. 저 또 졸리니까 또. 그래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오후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 합니까? 그날 술 먹을 사람들 전화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술 처먹고 나라 돈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11시에 나가고 사우나 가고 반복이었겠죠. 자빠져 자고 또 술 먹고 그렇게 사니까 자기가 짜른 예산을 자기가 모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야당이 잘라서 자기가 계엄할 수밖에 없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25년 1년을 다 쓰고도 이 미친 작자의 헛소리를 우리가 아직도 듣고 있어야 된다는 자체가 우리 사법부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없는 동안 쏟아진 뉴스 중에 이어질 뉴스가 쿠팡 관련 소식이던데 쿠팡을 보니까 근본적인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국적이라 우린 괜찮다. 네.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던데 나는 힘이 있으니까 룰 적용 받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고 올해 혼쭐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언론사들이 새 여론조사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론 동향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짚어봅시다. 대통령 지지율은 MBC, JTBC 63, 62 이 정도 나왔고, 네. 네.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조사를 쭉 했더라고요. 서울시장은 뭐 여러 곳에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총 5곳에서 했습니다. 오마이 리얼미터 조사 양자 대결 어떻게 나왔어요?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주민 48.2%, 오세훈 35.2%가 나왔고요.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붙였을 때는 정원호 49%, 오세훈 37.2%였습니다. 격차 오차범위 바뀐데 근데 JTB 조사를 보면 네. 박주민 오세훈은 오세훈이 오차범위 내 우세고 정원호 오세훈은 정원호가 오차범위 내 우세예요. 그렇습니다. 투박빙입니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 조사 띄워봤어요. 동아일보 조사를 보면 김민석 오세훈은 김민석이 우세하고 네. 박주민 오세훈은 박주민 박빙 우세하고 네. 정원호 오세훈은 오세훈이 박빙 우세하고 그렇습니다. 또 MBC 조사에서는 박주민 오세훈 오세훈이 3% 우세 정원호 오세훈 오세훈 2% 우세 네.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박주민 오세훈 9% 우세 네. 정원호 오세훈 3% 우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 조사에서 민정 후보가 가장 잘 나왔고 중앙일보 조사에서 오세훈이 가장 잘 나왔습니다. 네. 정원호 압도적 우세에서 오세훈 압도적 우세까지 네. 완전 들쑥날쑥. 그렇습니다. 이 조사들은 서울 시민 1,000명에서 막 800명 정도 조사 수치거든요. 이거 들쑥날쑥 해가지고 여론조사 꽃에서 곧 10,000명 조사해가지고 가장 정확한 네. 조사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 800명, 1,000명 하니까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10,000명 하면 됩니다. 10,000명. 자 그리고 부산 10,000명을 부족하면 50,000명 하면 돼요. 네. 자 부산시장 조사도 봅시다. 중앙일보가 했던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전재수 39%, 박형준 30%로 9%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여기는 제법 큰 차이예요. 예. 이제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통일 관련 의혹이 지지세에 별 영향을 못 주고 있다. 네.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경기도지사 후보군 조사가 처음 나왔는데 아주 네. 흥미로운 대목이 몇 가지 있어요. 민주당 후보군에서는 추미애, 김동연, 한준호, 김병주 순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 지자체장이 1위를 못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김동연 지사 순위가 한준호 위에 3위까지 밀립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연 현 지사가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국힘에서는 김은혜, 유승민, 안철수 순이에요. 예. 근데 국힘 지지층으로 국한하면은 김은혜 의원이 압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의원과 양자 대결을 보면은
민주당 어떤 후보가 되든지 이기는데 특히 추미애 의원의 경우에는 네. 격차가 큽니다. 네. 격차가 얼마입니까? 15% 정도 차이 납니다. 네, 아직 뭐 5개월 남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추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또는 울퉁불퉁한 조사들은 예, 여론조사 꽃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비싼 게 정확하다. 자, 저는 파리 식당 예, 연으라고 갔다 왔고요. 네. 예. 인테리어 여러 가지 결정하고 왔습니다. 예쁘겠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오프하면 그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첫 시간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최서영이었습니다.